에피라는 이름으로 알고도 계시지만 사실 좀 그 역사가 길어요. 그러니까 앞에 슈봇이 한 10년짜리 역사를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기간이 되겠지만 이것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블랙 해커톤 벌써 재작년인데 블랙 해커톤부터 시작을 했던 과제고 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제품인지 형태가 됐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또 C랩이라는 훌륭한 제도 아래서 비디오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건 처음 자리니까 여러분이 그 프리미어 오늘 뷰를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영상부터 보시죠. 이렇게 대본에 없는 대로 진행하셔도 돼요. 내 제품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내 고객의 반응을 미리 알 수 있다면, 내 제품의 잠재 고객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설문조사는 부정확한 결과가 섞여 있고, 에이전시는 너무 비싸서 유저 인터뷰는 엄두도 못 내셨죠? 맥비를 만나서 유저 인터뷰를 하면 제품의 미래를 미리 알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합한 사용자에게 빠르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에피는 인터뷰에 적합한 유저를 찾아줍니다. 하지만 유저가 인터뷰에 적합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피는 어떤 앱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분석하고 인터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검증합니다. 지인에게 물어보면 솔직한 답변을 듣기 어렵고 설문조사의 응답은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피를 통해 데이터로 검증한 유저를 만나 피드백과 아이디어를 들으면 제품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에피가 나오기 전에는 오래 걸렸습니다. 일하기도 바쁜데 직접 유저를 찾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들고 일일이 적합한 유저인지 검증까지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에이전시에 맡긴다고 시간이 절약되지는 않습니다. 에피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기존보다 평균 10배 더 빠르게 찾아줍니다. 에피의 인터뷰 장소와 시간을 설정해 유저 인터뷰를 의뢰하면 적합한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인터뷰가 매칭됩니다. 일일이 사람을 찾는 데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에피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죠?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인건비를 최소화하니 타업체 대비 가격이 저렴해지죠. 중간 수수료가 줄어드니 사업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저 인터뷰를 할 수 있어요. 또한 유저 인터뷰를 통해 나온 다양한 피드백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저의 의견을 반영해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시키며 UX를 빠르게 개선하여 서비스의 퀄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합한 유저에게 빠르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저 인터뷰하세요. 에피. 지금 보신 거는 이제 저희한테는 고객이죠.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고 뭐 그 C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액트팀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자 검증을 할 때 사용자를 찾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는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홍보하는 영상이고요. 저희는 이제 양면 서비스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사용자 패널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영상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의 입장이에요. 와우, 멋진걸?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까? 에피. 주변에서 쉽게 만나기 힘든
힘든 창작자, 크리에이터, 메이커들은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늘 궁금하셨죠? 앱비를 다운받으면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어요. 열정 있는 창작자와 꿈을 담아 만든 제품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요. 유저 인터뷰를 통해 내 의견도 주고 리워드도 받을 수 있죠. 피드백으로 스타트업 심폐소생. 새로운 서비스, 신선한 서비스. 제일 먼저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앱비. 앱비를 다운받으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나에게만 먼저 보여줘요. 출시 전인 서비스를 누구보다 빨리 만나볼 수 있고 안목 있는 내가 먼저 써보고 준 피드백으로 내용이 발전하면 뿌듯함은 나의 몫이죠. 피드백으로 스타트업 심폐소생.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창작자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어디 있을까? 앱비. 앱비를 다운받으면 나의 관심사를 파악해줘요. 입맛대로 알아서 추천해주면 써보고 의견을 말해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관심 있고 또 잘하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죠. 피드백으로 스타트업 심폐소생. 앱비. 네, 지금 보신 영상이 이제 사용자를 모집하기 위한 영상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런치가 된 상태고 지금 삼성전자 임직원을 중심으로 모집을 해야 돼서 지금 코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 코드가 걸려 있는데 조만간 이제 그걸 없애고 실제로 이제 대중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아직 100% 컨펌이 된 건 아니지만 지금 C랩 내에서는 스피노프로 위에 지금 결제를 올린 상태고요. 아주 힘이 좋으신 분이 위에서 찍어 누르지 않는 한은 아마 스피노프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제이슨이 소개도 했지만 제가 에이자일 코어팀 소속이지만 에이자일이라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고 오늘 이 세션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던 여행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터널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좀 되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프로젝트의 좀 회고 같은 입장을 하려고 하고요. 아마 세션이 좀 끝나갈 때는 조금 세션 좀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언제나 저희처럼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서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아마 제이슨과 제가 좀 프로젝트에 있었던 상황 몇 가지에 대해서 조금 뭔가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약간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약간 패널 제도 같은 거의 느낌을 좀 CLD 세션에서 느껴보는 그런 세션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토 앱비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쓴 이유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피버팅을 한 2번 정도 했었고요. 저기 이제 여유 있게 앉아 있는 이한이 저랑 이제 처음에 오토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는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작은 기업들이 어떤 한 장소를 차지하고 자기 제품을 홍보하거나 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대체로 비어있는 장소들을 잘 활용해서 짜투리 공간을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는 그런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원래 목적이었고요. 그걸 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C랩 측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었던 어떤 장사가 잘 되고 어떤 행사가 어떤 지역에서 잘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거에 대해서 좀 데이터 중심적인 사업으로 리패키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중간에 나오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또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앱비라는 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왜 그런 결정들을 내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모든 서비스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로 제가 하는 거는 약간 좀 삐딱선이에요. 제가 성격상. 그러니까 왜 이건 안 되지? 아니면 왜 꼭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할까라는 좀 뭐랄까 딴지의 생각이 많고 제가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인데 평상시에 사람들이 이건 고급 서비스라서 사람들은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앱비 같은 서비스도 생각해 보면
에이전시가 굉장히 비싼 비용이고 저희가 알아봤을 때 900만 원, 뭐 2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각 잡고 그 유저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하게, 그러니까 고급 서비스를 대중화시킨다는 게 그 서비스 맥락의 하나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를,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비싸고 장소를 얻어서 쓴다는 게 비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쓰게 만들까라는 생각으로 오토를 시작을 했었고, 뭐 이안이라든지 그 당시 있었던 톰, 뭐 헤일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이디어에 동참을 해서 블록의 해커톤에 진짜 그냥 하루 재밌게 놀자라고 가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오토라는 서비스를 그 생각을 하고 해커톤에 가서 그때는 개발을 한 건 아니고 인비전이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그냥 서비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줬고요. 사실 그때 목적은 C랩에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손잡고 가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이안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 C랩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를 킨을 통해서 들었고, 첫째 제가 블랙 해커톤에 갔을 때는 그냥 관람자 입장이었고, C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해커톤에서 능글맞게도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기보다는 C랩 관계자들한테 저희들의 서비스를 제대로 알리는 걸 목표로 했고, 그게 잘 먹혀서 C랩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C랩을 가게 되니까 C랩에서 원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발표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원래 발표한 아이디어를 조금 바꿔서 마케팅 커벨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로 썼냐면, SNS에서 보는 사람들이 글이나 사진 등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그 사람들이 쓰는 특정 브랜드를 알면, 그거 아니면 그 사람들 성향을 알면 타겟 고객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그런 타겟 고객들을 스타트업 입장에서 잘 매칭시켜주는 그런, 하지만 이제 마케팅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걸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커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더니 C랩에서 반응은 그 당시에 지금 자리에는 없지만 보림이라는 전자 디자이너랑 제가 같이 그때 일을 하고 있었고, 보림이 세션이 끝났는데 마이크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저는 지금 작년 여름부터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2~3시간씩 자면서 이걸 준비를 했고 난 이게 꼭 하고 싶으니까 라고 해서 마이크를 뺏겨가면서도 그 얘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아까 봤듯이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되는 돈들을 들여서 국내외에서 테스팅하는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저희가 되게 앞서고 질적으로 이제 과연 그 에이전시가 가진 노하우를 저희가 실천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챌린지를 좀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이제 다른 업체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가격이고요. 이제 위가 싸지는 거고 밑에가 좀 비싸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량적 조사와 정성적 조사를 하는데 아까 비디오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문이라는 게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본인의 주관이 거기 들어가서 행동이랑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리 전 나라를 사랑합니까라고 하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할 수도 있고, 뭐 아까 본 듯이 뭐 쓰레기를 제가 분리수거를 잘한다라고 설문에 대답할 수 있지만, 왜냐면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니까. 하지만 저는 그냥 필요 없으니까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그냥 버리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행동만이 그 사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닐슨이나 그런 업체에서는 이제 정량적 조사는 말하자면 발표나 이런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지만, 유저에 대한 조사는 정성적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고, 구글의 스프린트 방식도 유저 검증을 만나서 하는 걸 강조하는 거는 정성적 조사가 굉장히 굉장히 깊이 있게 유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사용자 검증을 자동화시켜주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와 같이 앱 데이터를 분석하는 쪽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약간 시장 조사 아니면 고객 조사를 위해서 쓰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일본 스타트업인데 시작한 지 지금 한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 됐고, 저희도 이제 그런 종류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고객을 분석하는 다양한 기법이라든가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을 추가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가 완성이 되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 업체들도 사용을 할 거고, 한국에서 이제 외국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런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해외 업체들이랑 파트너십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앱을 배포를 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원들이 나와 있고요. 전자 3분, 이랑 저희 그 SDS 4명이 공동 작업을 해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SDS 액트가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고 외치고 다니지 못하지만 어찌됐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광고를 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비용이 없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말하자면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용자 검증에 대해서 소외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저희는 뭐 사회적 기업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이런 서비스에 잘 접근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까지 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비스 소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휘황찬란하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순간순간 고민됐던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공유를 하고 저희가 어떻게 여기서 좀 같이 레트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양면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자 검증을 양쪽으로 해야 되는 되게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랑 저랑 이제 사용자 검증을 예를 들면 사용자를 먼저 해요. 사용자가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크라우드 펀딩처럼 좀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가서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 고객들은 저는 홍보 이런 거 관심 없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인터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단란 정보가 많아요. 저희 콘텐츠 이렇게 많이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중간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날 같지만 않았다는 거 사실 제이슨 코멘트거든요. 그래서 제이슨이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본에 없는 봄날 같지 않았다는 거는 밖에서 볼 때는 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편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럴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도 좀 다른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들었던 얘기들도 좀 있어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있었던 팀원들은 정말 좀 치열했다라는 말이 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 서비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보팅을 여러 차례 했고요. 피보팅이 말이 피보팅이지 한 번 피보팅을 하면 다시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개발자들도 사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기획부터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사업부와 실제로 협업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랑은 다른데 강도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거나 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밖에서 볼 때처럼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나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실외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라는 시간을 갔는데 저희는 조건부 과제였기 때문에 중간 6개월 정도를 잃은 상태에서 팀이 좀 늦게 형성된 상태에서 실제 개발 기간은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피버팅을 하면서 개발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은 상태에서 앱이랑 웹을 다 만들면서 양쪽 검증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평탄한 비단길만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거는 뭐 SDS도 마찬가지고 전자를 상대로 한다고 하면 B2B 쪽에 대한 B2C라나 아니면 앱이라는 한정된 시장만 너무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확장성에 대해서 많이 챌린지를 받았을 때 그걸 이제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B2B 같은 경우는 직군별로 이제 사람을 모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뭐 리멤버 앱이라든가 뭐 링크드인이라든가 이렇게 그 직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랑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가 이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해요. 지금 앱 데이터를 사람들한테 모으고 나서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조언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사팀에서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아니면 특정한 경험이 있거나 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면 뭐 그런 데 이용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확장할 수 있는 그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을 때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이슨이랑 다음 진행할 세션이 에이자일 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팀을 제이슨이 이제 최근에 저랑 얘기를 하면서 제이슨이 전 까먹고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제가 제이슨한테 찾아가서 얘기했던 게 제이슨, 저희가 소위 말하는 에이자일 프랙티스를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행히 제이슨이 그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 건 좋다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제이슨은 저희 팀을 대표하는 에이자일 코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텐션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이슨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다양한 실험을 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중간에 이제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제이슨과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논쟁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 했던 부분은 저는 거의 모든 결정을 팀원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타트업 모드로 전에 했던 스마트카 프로젝트라든가 파이도 일을 했을 때 제가 일방적으로 뭘 결정한다기보다는 전체 팀원이 공동 의견을 가져서 이게 우리의 프로젝트라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여기 내 열정을 쏟아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이슨 같은 경우는 각자의 전문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영역이 있는데 과연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입장이고요. 제이슨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꼈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이거 에탄에서는 좀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아요. 뭐냐면 역할자는 사실 비슷했어요. 여기도 PM, CX, 개발자 세 종류의 역할자들이 있었고, 근데 이들이 달랐던 거는 기획부터 다 같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액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보통 PM하고 CX 디자이너가 사용자 만나서 우리 제품 디벨롭한 내용을 가지고 구현할 설계서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개발자들하고 공유하고 개발하는 형태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원은 처음에 모든 역할자들이 다 기획부터 같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든 처음에 컨셉 잡는 것부터 실제로 그 뒤에 정책 관련된 걸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그 개발자들까지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토의해서 정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좀 이거 너무 시간 낭비지 않을까? 개발자들은 사실 기술 스파이킹하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컨셉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분석 관련된 내용도 있고, 서비스가 양면 서비스 있고, 웹도 만들고, 앱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4명의 개발자들이 해내려면 굉장히 좀 빠듯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장일치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이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거에 있어서 일단 한번 가보자라고 하고 반의구심을 갖고 진행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개발자들이 테스트 코드를 대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좀 이따 나올 저 뒤에 IPM 없거나 세븐 스토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저 만장일치를 하기 위한 단체 세션이 많음으로 인해서 커버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갔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시간의 배분 자체는 좀 더 공평하게 이렇게 배분돼서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저게 개발자들한테 우리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자기도 내가 내 제품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오너십을 갖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획부터 다시 해야 되고 정책 정하는것도 내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할 수 있고 팀원들 모두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기 전에 사전에 생각해 본 거를 같이 얘기해보고 정해나가고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아니고가 정말 그 뒤에 실제로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효율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렇게 이제 모든 팀원들이 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디벨롭 해 나가는 것도 좀 다른 프로젝트들에서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6개월 정도. 근데 저희가 모든 걸 다 또 만장일치로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적용하지 못했던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기획 관련돼서 제품의 방향성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사실 트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다 원하는 게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조율을 하는데 사실은 뭐 일주일이면 아까 2주면 될 걸로 예상했는데 한 달이 걸렸다는 게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는 결국 다수결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장일치로 모든 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해낼 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 끌려나가고 결국 제품 개발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한두 팀원의 의견을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 뒤로 하더라도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들을 미리 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를 할 때는 만장일치가 않는 다수결제를 시행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요구사항을 주는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 때는 뭐든지 다 하고 싶어요. 아이디어도 되게 많고 이게 뭐가 잘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막 다 말고 싶은 욕심이 너무 강한데 그러니까 개발자들이랑 그 뭐 전체 역할자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게 사실은 다른 프로젝트와 저희 프로젝트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분명히 다 많고 다 괜찮은 아이디어들이었지만 과연 뭘 먼저 할 거고 그다음에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 의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 결정에 가까운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또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썼지만 IPM을 저희가 하지는 않았잖아요. 저희가 IPM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IPM을 안 했다기보다 IPM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IPM이라는 그 액티비티 자체가 결국은 이번 이터레이션에 개발해야 될 것들을 개발 팀원들 모두에게 공유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게 일의 스코프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가늠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뭐 만장일치 얘기도 나왔지만 여기는 무정부 체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액트 안에서의 PM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원은 사실 기획자이자 외부의 접점에 있는 리더 역할을 했었고 사실 PM이 안에 없는 상태에서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그 스토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했고 스타트업의 특성상 정해진 일을 딱 한다기보다는 그날 이렇게 꽂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 이터레이션 플래닝 미팅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해놓은 거를 그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PM이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가져가진 않았어요. 대신에 그 모든 결정, 그리고 전체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개발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고 그 일의 스코프가 얼마나 되는지 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개발자들 4명이서 두 페어를 찍고 나서 두 페어가 오늘은 뭘 해야 되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 5분 정도 공유를 해요. 서로. 그리고 나서 개발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었고 스코프에 대해서도 좀 조정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액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만약에 저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챌린지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좀 차용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거나 하는 것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저희 프로젝트의 방법이 옳았다가 아니라 에자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상황에 맞는 툴이나 방법을 골라서 쓰는 것이고 저희가 처했던 상황이 이랬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한 건 이런 거고 이런 식의 결론이 났다라는 것을 공유를 함으로써 케이스를 많이 만드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MSA랑 저희랑 또 틀리고 아마 로자미아도 틀리고 다들 다른 상황이 있고 거기서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걸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에이자일에 대한 성숙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방금 제이슨이 설명하긴 했지만 사용자 스토리도 저희가 쓰지는 않았잖아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사용자 스토리는 그러니까 전체 세션을 통해서 모든 개발자들이 다 어떤 기능들을 언제까지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넣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AC 레벨에 AC까지 적혀 있는 사용자 스토리는 사실 있으면 좋았겠지만 없어도 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 백로그 형태로만 관리를 했고 kanban보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레스만 관리를 했고요. 대신에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을 개발자들 나름대로 그날의 우선순위에 맞게 조정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AC가 없다고 해서 코드의 품질이 낮았느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았어요. 지금도 저희는 테스트 코드를 전체 유닛 레벨에서 짜진 않지만 API 같은 경우는 API 테스트 정도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스펙을 테스트 코드로 녹여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AC는 없지만 개발자들 머릿속에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문서가 아닌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페어들끼리 맞춰 나갈 수 있는 형태로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에이자일이라는 게 왜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는 정말 스타트업 모드였고 저희가 사용자 검증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검증을 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들이 저희의 생각을 뒤덮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뒤엎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 회의를 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자 검증을 하고 오면 갑자기 우선순위가 또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리커버하기 위해서 모든 뭐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가 뭘 먼저 개발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통적인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그거를 말하자면 PM이 받아서 디자이너랑 상의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개발자들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아마 저희는 아마 있는 시간 안에 이 정도의 성과를 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저희가 또 디자인 리뷰는 또 각 잡고 했잖아요. 상당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치열했죠. 특히나 원이 좀 많이 태클을 거쳐가지고. 그 디자인 리뷰를 했던 이유는 사실 전체 회의는 회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개인들이 머릿속으로는 그릴 텐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제품화해서 녹여낼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가면 결국 디자인 리뷰죠. 그러니까 사용자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 어떻게 디벨롭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팀원들이 넣는 작업이 사실은 디자인 리뷰였어요. 디자인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디자인대로 가도 될지 아닐지 또는 우리가 부족한 거 뭘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저기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를 기반으로 스파이킹도 하고 이제 구현도 해나가는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리뷰는 안 하려고 해서 뺄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어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통해서 좀 극단적인 실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결과를 들으신 거니까 프로젝트에 돌아가시면 말하자면 여기서 들으신 내용을 뭐 조금씩 적용해 보신다든가 그러니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전체 저희가 이 세션을 위해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가 다고 괜찮으시다면 4시 세션이 지금 비었으니까 잠깐 쉬신 다음에 한 4시 10분쯤부터 저희가 재밌는 프로젝트 하나 했잖아요. 그럼 또 이제 다음 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모으려는 세션은 조만간
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다음 세션 오시면 제가 이제 뭐 제 방법이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나름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입장에 있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좀 공유를 하면 생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예제를 한 3가지 정도 준비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전체 그때는 이제 좀 토론 세션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한 2분 정도, 1분 정도,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워킹맘을 타겟으로 찾는다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랑 스피커 메신저가 있는 사람 선정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 기준이 챗봇 앱을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문서 작업 앱을 많이 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같은 거고 문제라고 하나로 예를 들어 아까 육아에 관련해서 임신 육아 포털 앱이랑 세이브 앱 이런 앱이라고 하는데 특정 육아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런 앱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제 캐테고리를 잡고 그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할 텐데, 전 구글 서치 엔진 기법을 좀 적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구글이 되게 알고리즘을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그 정통성 있는 매체가 말하자면 그 링크를 걸어주면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더 주고. 그래서 저희 버전으로 그걸 적용한 건 뭐냐면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벤치마크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타겟을 하는 고객이 어떤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거다 아니면 앱을 만든다고 하면 벤치마크 되는 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해본 중에 한 70%에 해당되는 고객들은 자기들이 어떤 종류의 앱을 많이 쓰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냥 아이디어만 있지 사실 조사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MVP니까 앞부분에 70% 정도 되는 거를 일단 시작을 했고 뒷부분은 예를 들어 나는 뭐뭐를 하고 싶다, 뭐 텍스트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자기 앱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하면 그런 걸 분석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앱을 크롤링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실제 말하자면 앱스토어에 있는 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거기서 저희가 역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나중에는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그 부분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70% 부분이 사실은 본인들이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뿐에 과감히 데이터 사이언스 부분을 좀 더 뺐고요. 그 대신 저희가 영상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봤을 때 엑스가 하는 프로젝트 성격, 사업부랑 하는 모델 중에서 최고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해봤는데요. 궁금한 점은 이 FB에서 CRM이라는 것 자체는 전자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FB 자체에서는 저희 SDS 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큰 역할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스피노프가 돼서 사회벤처 산하에서 했을 때 부부도 혹시 뭐 같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어떻게 되는 건지. 네, 휴버트한테 김학의를 전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를 처음에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시랩에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부적으로 토론했었어요. 케빈이랑 휴버트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한 거는 제가 여기 참여를 해서 이노베이션 전이를 경험하는 것을 액트에 다시 전파한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그게 이제 대의 명분이었죠. 크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세션도 사실은 거기서 얻은 경험을 전달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액트팀에서 좀 바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자양분이 되어서 액트에서 하는 메이저 트랜스포메이션도 있지만 이노베이션적인 역할을 MVP를 만들어서 저희가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팀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많이 역량 키워야 돼서 프로덕트 팀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경험한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얻는 이득이고 제이슨은 또 제이슨의 생각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까 FA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돈 주신 건 없었고요. 결국은 SDS 사업부랑 협업하면서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했다는 게 제일 큰 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타트업 모두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절박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그런 스타트업 모드로 일을 하면 이런 절박함을 느끼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느낌을 얻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진행해야 좀 더 안전한 허들을 갖고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을 얻게 된 게 가장 큰 보상인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참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블랙 해커톤 나가서 아이디어 내고 시랩 막 조건부 과제 돼가지고 6개월 동안 진행해가지고 어찌됐건 지금 런칭에 굉장히 가까운 서비스를 지금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시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물론 가시밭길이고 정말 개인적으로 많은 거를 감수를 해야 되지만 결국 가능한 일이고 이런 성공 사례가 나왔을 때 회사에서 느꼈을 땐 실제 성공 사례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설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회사를 설득해야 되냐? 그럼 난 뭘 얻지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런 거를 시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장려를 해줘야지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또 다른 성공 사례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회사 문화가 뭐 예전에 전파하는 것도 좋지만 성공 사례를 조그맣게나마 만들고 싶다라는 부분이 컸고 어느 정도 여기서 성과를 얻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손맛 그 약간 그 월척을 낚았을 때 그 손맛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저는 사실 제이슨이 초반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약간 되게 캐피탈리스트라 돈이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손맛을 어저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끼는 희열이라는 게 그 같이 일하던 티파니 오늘 합류하지 못했지만 티파니 같은 경우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회사 안에 왔을 때 내가 실제로 쓰이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라는 그 기쁨이 여타 그 자기한테 주어진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그 희열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어쨌든 원도에서 다 키맨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잘 해낸 부분이 크잖아요. 교회적으로 그걸 자랑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엑지가 큰 역할을 해서 이게 잘 됐다라는 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희가 다 함께 또 넥스트 라운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서 저희가 뭘 얻었고 안 얻고는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다음에 하시는 거는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전에는 제가 했을 때는 SDS에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뭐 그런 걸 다 하냐고. 케이스도 없었고 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케이스가 생긴 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더 나아갈 수 있었지만 못 나간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사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그걸 다음 단계 하시는 분들이 더 그런 체제를 만들고 그때는 저희가 실수했던 뭐 초반에 회사랑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공식적인 프로젝트로 인정을 받는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데 이 케이스가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지금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여기 마치고 한 4시 10분에 혹시 그 브레인스토밍 다음 아이디어 우리 팀에서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관심 있으시면 4시 10분에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